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네. 소심해서 좋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 이름이 왕고래입니다. 왕고래. 네. 왕고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고래입니다. 네. 본명은 아니죠? 네. 책 제목 같이 소심하셔가지고 네.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필명을 왕고래로. 근데 왕고래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래를 좋아해요. 예, 고래가 사실 바다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포유류이고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고요. 아시겠지만 물속에서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덩치는 되게 큰데 다른 바닷속 동물을 안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좀 겸손한 것처럼 보여서 저도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어서 고래로 지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책에 보면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IT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제 읽히게 이렇게 썼는데 그거에 변동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심리학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IT 회사에서 개발자들하고 같이 네네네. 기획하시는 일을 한다고. 예,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개발자는 아니시고. 개발자는 아닙니다. 네. 보통 이제 개발자 분들이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전체적인 시간 관리나 자원 관리를 하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짜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잘 짤 수 있도록 밑그림을 미리 그리는.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네. 방송에 나오는 걸 가지고. 네.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다. 스스로를 이제 소심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만큼을 준비해 오셨어요. 저 A4용지 10여 장을. 저희가 그거 하나도 안 물어볼 거거든요. 준비해 오셨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네. 저희한테 질문지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종종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질문지를 달라고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귀찮아서 요즘에는 그냥 드립니다. 아, 그래요? 가라 질문지를. 그걸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열심히 진짜 많이 준비해 왔어요. 깜짝 놀라 논문 쓴 줄 알았어.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황하셨어요. 집에 가봐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막 자세하게 드리고 저희들끼리는 질문지를 공유하는데 이제 오시는 분한테 질문지를 드리면 아무래도 책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생각을 깊게 하시고 다 이렇게 정돈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질문지를 저희끼리 공유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맞춰서 질문 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러는데 야 진짜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뭐 다 녹아들어서 아마 답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규제 조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써오신 내용을 아마 말씀을 다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소심해서 좋다가 제목인데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이런 거부터 한번 가볍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소심하다라는 걸 주제로 잡아가지고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소심하다라고 하면 좀 위축되어 있고 그 정상보다는 비정상 그리고 좀 편함보다는 불편함 이쪽에 가까운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긍정심리학이라고 심리학의 세부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다른 심리학처럼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찝어내기보다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거를 좀 더 발현하려고 하는 관점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소심함에 대해서도 이런 긍정심리학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살아도 된다, 소심해도 괜찮다 이렇게 격려하는 류의 책들, 뭐 메시지들이
좀 많잖아요, 요즘에.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네. 괜찮다 수준을 넘어서, 그게 좋은 거다. 그렇죠. 예. 그게 좀 떨어지는 거거나 뭘 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네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을 갑자기 쓴 게 아니고요. 그 삶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실제로 내가 소심해서 덕을 본 게 더 많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 마음을 쓴다라는 첫 소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크게 인생을 살면서 소심함 때문에 덕을 보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제일 큰 게라는 질문이 대범한 질문이죠. 그치. 책에 나와 있었어, 책에. 아니,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듣잖아, 방송을. 그렇지. 물어봐줘야지, 분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요즘에 이걸로 많이 두드려 맞거든요. 대중의 눈높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거의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소심해서 덕을 보는 것은 좀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짚어보면서 온 게 그 장면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좀 에너지도 많이 쓰고 피곤했는데 돌아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길로 좀 차곡차곡 오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심한 사람과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을 대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방금 김포님이 가장 그럼 그 예가 가장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질문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렇죠. 책 안에. 그래서 방금 그게 이제 재현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다. 왜냐면 이 책을 제가 쭉 미리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득 이제 대범한 사람의 예로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약간 혼나는 느낌이었어.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렇다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좀 내향적인 편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내향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많이 했습니다. 소심함에 대해서 그러면 정의를 먼저 한번 좀 해봐야.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구나를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왕구래께서 생각하시는 이 소심함이란 이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향적이라던가 내성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소심하다라는 용어를 채택한 데는 그 사전적 의미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서이거든요. 소심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조심성이 많아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심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각성이 되는 성향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감각역치라고 하는데 이게 한 유기체가 각성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심인의 경우는 이제 대범인에 비해서 동일한 자극에도 더 빨리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극에도 더 쉽게 각성이 되고 좀 쉬운 말로는 더 쉽게 흥분을 하는 성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소심인과 대범인 둘이서 같은 절경을 보고 있는데 대범인이 막 와 죽인다 막 엄청 멋지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옆 사람하고 공감대 소통을 막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각성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오히려 각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겉으로 표현하고 스스로의 액션을 취하면서 반응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소심이는 옆에 가만히 있는데 내면은 이제 엄청 이미 느끼고 있는 게 엄청 끓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잇못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없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기질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홀로 이렇게 오롯이 좀 충전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넓은 관계보다는 좀 좁고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소심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좀 신중하고 섬세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책에 나온 거는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건데 이걸 딱 그렇다고 정의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소심함이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대범한 사람과 소심한 사람의 특질이 좀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네네. 것이고, 네. 소심하다고 해도 레벨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분류는 굉장히 오래된 분류죠. 내향성과 외향성은.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책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 실제로 최근 심리학 동향이 기질이나 성향이 꼭 한쪽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좀 경향성이 있고, 예를 들어 굉장히 대범한 사람도 어떤 장면에 가면 소심해질 수 있고, 그 남성의 경우는 축구할 때는 대범하지만 미용실에서는 또 소심해지기도 하고. 네, 그럴 수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 외 내향의 어떤 성격 차원으로 다루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만큼 공감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심하다라는 조금 더 유연한 단어를 선택을 했고, 개인에 따라서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게 굉장히 정도가 강하고 빈도가 자주 나타날수록 더 소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가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제 책 보신 분들 중에 대범한 성격의 분들은 나 알고 보니까 좀 소심한 것 같아 라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제가 생각했던 소심한 분들은 나 그렇게 소심하진 않은 것 같아 또 이러시는 걸 보면은 이 책에 있는 어떤 굉장히 극소심한 내용들 속에서는 또 내가 상대적으로 덜 하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한테 약간의 양극단을 오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네네. 본인의 특정 분야에 대한 나의 어떤 선택이나 기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이 책이 확실한 것은 극소심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극소심. 그래서 그걸 보면 대범한 사람도 이건 나도 여기랑 좀 비슷하다 그러면 난 진짜 소심한 거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할 수도 있고. 사실 처음 쓸 때 극소심을 정말 대놓고 이렇게 찬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극단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써놓으시면서 그래서 그게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고 말하는 기조로 쓰려고 마음 먹으셨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나 왜 여기서 좀 이렇게 뭐가 컨트롤이 안 되지? 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취약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굉장히 딱 명확하게 그때 너는 사실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낌을 받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배 감독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소심함이 이해되는 측면이 보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대범인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건 또 거기에 제가 하는 말들이 많이 적시된 걸로 봐서는 일정 부분. 그러면 나는 대범인 쪽에서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 뭐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 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배 감독은 어땠어요? 내가 내향적인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이를테면 어떤 자리에서 낸 어떤 분위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신경 쓰잖아.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나타나는 건 말을 건다거나 뭔가를 주도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타나니까 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외향적인 걸까? 아니면은 다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런다는 강박이 있는 걸까? 약간 이런 게 섞여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소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고 나면 충전하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첫 부분에 그 배터리 얘기가 그런 걸 보면 소심 쪽이 조금 더 있는 거였구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던 게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거나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러 온 친구들이 조금 소심한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다. 그러면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특별한 이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심리학 전공자분들이 들으시면 싫어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임상심리학자는 기본적으로 정신에 어느 정도 궁금증, 문제라고 하긴 뭐하고 궁금증이 있고 뭐 발달심리학자는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심리학자는 뭐 사회적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뭐 상담심리학자는 주변에 골칫거리가 있다. 이런 말을 썼는데 사실 이런 말을 썼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궁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에 걸리고 밟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고
탐구하고 또 이런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데서 대부분 관심사가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 그러면 완전 반대로 극대범함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었고 뭐 저희 랩에도 계셨는데 대부분 분위기가 조용하고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서로를 다 이렇게 읽고 있는 느낌이어서 서로를 읽고 있는. 네네. 처음 갔을 때 관찰하는 분들이 한 20명이 한 방 안에 모여 있으면 서로가 네, 첫 말을 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진짜 힘들겠다. 그렇죠. 네네. 다 나를 뭐라고 읽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야. 모두가 절경 앞에서 말을 못 잇듯이 서로를 네네. 바라보고만 있겠네요. 별 말은 서로 막 없지만 네. 그 이렇게 고수들끼리 합을 안 주고받아도 이미 이렇게 머릿속으로 합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 침묵 속에서 그걸 못 견뎌서 첫 마디를 내뱉고야 말하는 사람은 소심함을 발랄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의 대범함이 적용된 걸까요? 보통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들은 네. 대범하신 분들이 그런 좀 정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액션이 없는 상황들을 잘 못 참는구나. 못 참으셔서 그걸 많이 깨트려 주시는데 네. 초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이죠. 네네. 책의 구성이 총 5가지로 돼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나는 소심하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초능력, 소심한 처방전, 그리고 소심해서 도망치는 글 이렇게 총 5개로 이제 나눠가지고 5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네.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소심한 초능력 해가지고 뭐 경청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신 특징들이 있는데 네네. 소심한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많잖아요. 깊이 생각 안 하면 네. 말도 잘 안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쭈뼛거리고 네. 그러면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나 생각하고 보통은 그냥 그렇죠. 뭐가 좀 능력이 모자라거나 네네. 더 사회성을 키워야 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가기 그래서 막 어줍지 않게 막 조언도 막 하고 네, 맞습니다. 도와준답시고. 그렇죠. 예. 근데 명확하게 5가지의 그 능력치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걸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5가지 중에 3가지 정도만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가치를 보존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말로 듣기에는 대단한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심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 주변의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신만의 영역과 시간을 구성을 해요.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식을 취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를 그 안에서 보통 이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그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뒤에 타인이 그런 영역을 침해하거나 그래서 와야 되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어떤 데미지가 큰 만큼 타인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매번 견고하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민감성이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태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냥 간단한 아주 중심적인 용어로 규범이라고 하면은 소시민들은 규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따릅니다. 이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비롯한 개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는 어떤 1대1 관계에서부터 크게는 어떤 큰 조직이나 문화권까지도 이런 약속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대범인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나 도전 정신, 소위 사회적으로 말하는 리더십, 자신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는 데는 소시민의 이런 약속을 유지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성향이 사실 현상을 바라보는 게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런 한 조직 체계에서 대범인은 보통 보상을 추구하고 소시민은 보상보다는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기질이 훨씬 성향이 훨씬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나 가치가 이렇게 새로이 막 만들어지는 시점을
예를 들면은 거기엔 초반에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보상이 존재합니다. 물질적인 보상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막 뭔가 얼개가 잡혀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관심도 되게 많고 조명도 많이 비추다 보니까는 이런 시기에는 보상이 많고 그걸 추구하는 대범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여기저기 살피고 뭐 새로운 것도 생각하고 하면서 그 조직의 물리적 크기나 가치의 어떤 외연을 막 확장을 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생기고 뼈대가 명확해지고 나면은 거기를 비추고 있던 조명이 이제 점차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어떤 관심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는 그런 보상을 추구하던 대범인들의 동기가 좀 많이 약해져요. 그럼 또 이제 새로운 가치 체계나 보상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소시민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 두각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쭉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가치 체계를 안정적으로 보완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대단히 소시민들이 뭐 이타적이고 인류애적인 관점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은 그거죠. 내가 아프면 타인이 아프다는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 소시민들을 계속 그 가치 체계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점차 이제 촘촘하고 탄탄하게 어떤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 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 맞아. 그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티를 내면 타인에게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계시겠죠. 네. 지금 소심한 회사를 다니신다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뭐 개발자들하고 이렇게 IT 회사를 다니시는 걸 여쭤봤었는데 소심한 회사라 그러면 이 전에도 그러면 다니신 곳도 다 소심했나요? 아니면 지금 다니는 곳이 유독 조금 더 그럽니까? 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굉장히 대범한 회사들이어서 많이 혼났죠. 넌 왜 망설이냐. 일단 해봐라. 부딪혀라. 해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뭐 두들겨 맞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다. 저로서는 납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아직 스스로 분명히 납득이 안 됐는데 왜 일단 무작정 해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갈등이 많았던. 대범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소심한 회사로 왔는데 그러면 두 회사의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이랄까요?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범한 회사는 분위기 자체를 대범하게 갖고 가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하면 막 씩씩하고 막 있습니까? 예, 뭐 좋은 아침 아주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사무실들이 대범한 사무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인턴 같은 경우도 보면 CEO가 자전거를 타고 막 사무실을 다니면서 책상에 벽이 없고 막 누구든 쉽게 말을 하고 굉장히 밝고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주 자유로워 보이는 분위기가 대범한 회사라고 한다면 소심한 회사는 의외로 조금 경직된 느낌이 강한 회사이고 말 별로 없고 말이 없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다들 굉장히 조용하고 메신저로만 얘기를 해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다 서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서로 관심이 많고 또 서로 굉장히 챙겨주고 있었고 알면 알수록 굉장히 따뜻하고 진국인 분들이 많은. 사실 이 책은 전 직장 대비 소심한 회사에 다니는 본인과 본인의 회사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게 느껴지는 파트가 또 있어요. 회의의 속도가 다르다. 라고 하면서 한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어떤 이런 게 얼마나 이렇게 됐냐. 파티션 없는 책상에서 일하던 애가 다른데 그런 회사로 옮긴 친구들의 사례를 막 얘기도 하시면서 사실 근데 우리 회사 회의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누가 서서 발표를 하거나 뭐 말을 잘 못한다고 중간에 끊는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다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회의를 하고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의견을 지금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 의견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 말을 해도 다 기다려주고 왜냐하면 그런 데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의견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회의 때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메신저나 메일로 의견을 더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통로를 열어놓고는 하는. 나는 소심한 게 취향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막 굴리면서 단어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말할 때 되면 하겠지. 직접 하기 싫으면 손편지를 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 보통 이제 소시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근데 이제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불확실하고 납득이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납득이 될 때쯤에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워낙 지금 사회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사회가 대범한 성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앞과 뒤가 다르게 그래서 그 본부장님인가요? 부장님인가요? 네네네. 막 부장님이라고 한번 대법원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다 편하게 얘기하고 해 했을 때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더 묘사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뒷담화에 대한 일화인데 그 부장님 이제 굉장히 제가 봤던 대범인 중에서도 가장 대범한 분이었고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들을 어필하려면 굉장히 강하게 어필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치열한 대화 속에서 뭔가 가치 있는 산출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서로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여서 어떤 말이든 해도 된다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도 다 받아들일 의사가 되어 있고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만 그렇죠. 예, 본인만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면전에다 대고 한번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뭐 저희가 회사가 좀 대범인이 많았다면은 아니 뭐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좀 소심하다 보니까 많이 좀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견뎠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 같고 꼭 치열해야만 꼭 다 오픈돼야만 어떤 가치 있는 산출물이 나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곤조곤 얘기하고 거기서 논리 있게 말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보통 대범인이 대화에 있으면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겁이 나서 단서를 계속 달아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좀 목소리가 큰 아주 대범한 분들이 있다 보면은 아니 왜요? 이런 식의 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지금 왜 그런 이렇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소시민들은 반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1분 정도를 써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쭉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반박인 경우가 많은데 물론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런 느린 대화 속에서 좀 그런 대화만의 가치가 나올 때가 있어서 일의 성격이 그런 걸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부서 성격. 이제 기획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은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니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 영업직이거나 판매직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막 계속 하시면서 스스로가 힘들 거죠. 그러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일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대범함과 소시민들이 모여있는 이런 것들이 좀 구분지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연구원이나 작가라던가 출판업계라던가 개발자도 그렇고요. 소심한 성향을 가진 직원이 더 많은 분야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심리학과나 철학과에는 소심한 사람들이 많다인데 사실은 꼭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만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겠죠. 예, 영업이나 마케팅에도 굉장히 소심하지만 그 소심함을 어떤 하나의 무기 삼아서 차곡차곡 고객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 분들 중에는 대범한 분들보다는
조금 오히려 소심한 분들이 많다는 글을 본 적이 있고요. TV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대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나 영화 배우 같은 분들은 소심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건 불확실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제가 오늘 겪은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발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제 틀이 짜여진 어떤 무대라던가 강연의 어떤 무대라던가 혹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딱 짜여진 어떤 스튜디오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연습하는 것을 그대로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심해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소심한 분들이 많고 굉장히 아마 마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네네네. 그게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되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거를 다른 내가 나한테 없는 거를 개발하느라고 막 마음고생 하시기보다 가지고 있는 걸 돌아보고 키우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성과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심함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제가 책을 쓴 이유도 소심해서 괜찮다고 안 쓴 이유가 단순히 그래도 돼 위로 해줄게 이런 의미로 쓴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 괜찮거든요. 저도 지금 안 괜찮거든요. 근데 좋다고 했던 이유는 안 괜찮은 상황들을 그냥 일상을 잘 흘리고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지나고 났을 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성과를 낸 인물들 그리고 얼핏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활약하기 힘들 거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이를테면 아까 예를 들어주신 배우나 혹은 매니지먼트 CEO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는 것이 대범함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것에 훨씬 더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 이대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새롭더라고요. 제가 아까 초능력 부분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이제 인사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인사이트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광팬이에요. 멋있는 단어라고 또 전해 주셨어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통찰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항상 말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말을 좋아하고 사실은 사물을 꿰뚫는 능력이고 쉽게는 여기도 하늘이 보이는데 저 하늘 뒤에 푸른 하늘 뒤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이제 인사이트인데 그 당연한 걸 어떻게 모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1500년 동안 인류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엔 한 개인의 인사이트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가르쳐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의 눈빛이 무섭습니다. 안 쳐다보고 있을게요. 아인슈타인이나 간디나 뉴턴이나 빌 게이츠나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생각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데 그 빌 게이츠를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이미 이루고 했잖아요. 근데도 항상 그 일정량의 생각의 시간을 갖고 굉장히 독립된 동떨어진 곳으로 가서 긴 생각의 시간을 갖는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현재까지 견인한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이 시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그 학창 시절에 빌 게이츠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는 대범인인데 아들놈이 맨날 방에만 틀어박혀서 사람들을 활발하게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니까는 너 도대체 방에서 뭘 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빌 게이츠가 더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흘러가게 두거나 멍을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인 거예요. 능동적인 활동인 거고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을
되짚어 본다거나 네. 겪었던 일들을 재구성해 본다거나 네. 좀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것, 그리고 뭐 다가올 일이나 혹은 현재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고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예견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단어로 성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를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 성찰의 시간이 모여야 인사이트가 생긴다.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인사이트를 소시민들의 굉장히 중심적인 초능력으로 써놨는데, 인사이트가 소시민만의 타고나는 전유물은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게 누구나 성찰의 시간을 지속하면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효과가 눈으로도 잘 보이는 다이어트나 네. 외국어 공부를 결심해 놓고 1년 뒤에 그게 참 멋진 계획일 뿐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능력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그 효과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네. 인사이트라는 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규칙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소시민이 인사이트를 얻게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시민들에게 이 성찰의 시간은 굳이 이렇게 일부러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가끔 후회로 점철된 이 성찰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이 시간을 그만두고 싶다고 네네.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니까 그런 네네네. 거 아닐까? 맞습니다. 뭐 되게 네. 흑역사를 다시 되짚기도 하고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고 네. 뭐 내가 이 후회했던 일과 내일의 일 사이에 어떤 관계는 없을지 아주 이런 네. 내일 메뉴를 내가 매운 걸 먹어도 될까? 오늘 먹었는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별거 아닌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사고가 계속 입체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아까 다이어트의 예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성찰이 습관화된 소시민이 상대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정 분야에서 성공을 한 분들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네. 이 시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이 결국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네. 그냥 가만히, 수줍게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을 안으로 계속 열심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닌 경우도 있지만,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절대 함부로 넘겨짚어가지고, 네. 아무것도 아닌 양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걸로 저는 읽혀서, 자신감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해주세요. 하지 말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요. 자신감.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를 좇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쫓거나 어떤 것들을 따르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시민들이 자신감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어떤 것들을 딱 부러뜨리거나 쳐내야 되는 순간들이 인생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그걸 부러뜨렸다고 내가 자신감 있는 성격이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나 소시민들에게는. 네. 그래서 어떤 TV에서 본 자신감에 있는 모습을 쫓는 게 비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신감이 굉장히 성공이나 어떤 목적지의 필수적인 성향이나 길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자신감에 대한 어떤 강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발표 같은 상황을 예로 들면 여러 사람 앞에서 굉장히 말하는 건 긴장되는 일이 맞는데, 사실 발표의 목적은 내가 가진 이야기나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런 이야기나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너무 발표를 멋없게 했어요. 너무 떨었어요. 너무 근사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물어보면은 내용은 그래서 잘 전달을 했냐? 네. 내용은 끝까지 잘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 내가 어떻게 보였냐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네. 특히나 소시민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모든 것이 예측되고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제가 다 예상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사회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자신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번 지를 수 있는, 그게 나를 믿던 어떤 다른 어떤 상황이나 존재를 믿던 한번 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 약간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오기에 가까운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시민 같은 경우는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모른 척하고 덮기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좀 탐색하고 분석하고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소시민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계속 그걸 덮으려고만 노력을 한다면 사색하고 계속 그거를 고민하는 성향들을 오히려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턱대고 자신이 있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작던 크던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성공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누적을 해서 그 성과나 성공들의 가치를 조금 부여를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하게 밤잠이 굉장히 많은데 숙제를 완료하고 잔 경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완수한 경험이라던가, 굉장히 내가 긴장되고 불편했던 자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삼켜낸, 끝까지 견뎌낸 그런 경험들을 의미 있게 잘 누적을 해서, 뭐 자신감이라는 용어랑 같이 쓰자면 누적된 자신감이 될 거고요.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제 자기 효능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런 어떤 기록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해서 새롭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절대 자신이 생기기는, 이런 제가 너무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어둡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되게 의외로 잘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그런 성향으로 확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적인 누적된 자신감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것들을 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 같은 자리가 있으면,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 굉장히 주변에서 나를 좋게 말씀해 주셨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 생각을 정리를 하고 오는 편이거든요. 예. 편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실 텐데, 우리는 편집 안 된 걸 듣지만 청취자분들은 편집까지 된 걸 들으니까, 야, 정말 청산유 씨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고 오셨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눈에 보입니다. 이 불안한 눈빛과 너무 힘들어. 이건 기질의 차이인 거다. 이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스텝을 꼬이게 한다라는 말씀을.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땀을 한 3리터 흘린 것 같은데 강하고 활기찬 톤으로 아니죠? 뭐 이러면서 얘기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고 안 맞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음성으로든 지금 저한테 느껴지시는 이 비언어적 제스처로든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떤 불안함이 다 전달이 될 텐데, 제 이야기를 그 와중에서도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소시민 분들이 너무 근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자기가 가진 얘기를 안 멋있더라도 분질기고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지금 멋까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소시민들이 겪는 요거 자꾸 이제 들으시다가 잘못 중간에 들으셨거나 이러면 뭘 자꾸 소시민을 이렇게 얘기해. 소시민. 소시민 아니고 소심인. 그렇죠. 소심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보면 이제 처방전이라고 해가지고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책에서 보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해서 책을 사게 지금 막 책장 넘기고 있어. 지금 써온 거 읽으려고. 그러니까요. 김프로쇼 청취자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소심한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거든요. 정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왕고래께서, 소심의 끝자락에 계신 왕고래께서 요걸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에게 한번 저희는 못해요, 이런 거를. 왜냐면 해봐야 별 쓸데가 없는 조언이 되기 때문에 20대 중반 남성께서 요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무 때나 자취방에 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쳐눕는 친구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굳이 치킨을, 과자를 남의 침대 위에서 먹어야 할까요? 유별나게 깔끔 떤다고 할까봐 말은 못하는데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와서 뒹굴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남의 냉장고만 거덜내지 말고 먹을 거라도 가끔 사오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물어오셨는데 네네. 어떻게 됩니까? 소심해서 말은 못하고. 일단 제 친구가 확실합니다. 네. 주변에 한 명쯤은 있는 친구인데 사실은 이거는 소심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이 쿨해야 된다는 일종의 좀 그런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로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 유별나게 깔끔 떤다고 할까봐라고 적어주셨는데 내가 내 집에서 깔끔 떠는 거는 그래 적어도 내 자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글로만 봤을 때는 이 친구분이 이렇게 눈치 보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자 먹는 애가. 네네. 네. 일단 친구 집 가서. 그렇죠. 친구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면 집이 깔끔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깔끔하게 개진 침대에 올라가서 과자를 막 흘리면서 먹는다는 거는 눈치를 좀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는 구김살이 없는 친구 같아서 좀 불편한 것들을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상심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저라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경우에 저라면 이제 편지를 씁니까? 이제 손편지를 이렇게 쓰고 싶지만 저라면 이제 말로 할 것 같긴 한데 좀 지나가는 투로 저는 이제 뭘 하지 마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과자를 들고 침대로 올라갈 때 과자는 여기서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테이블에서 부르는 거죠. 과자는 여기서 먹자. 네, 마치 이제 싫어? 그럼 올라가서 먹으면 어떡해? 여기서 먹자. 이렇게 반복을 왜냐하면 그렇다고 막 대범하게 화를 내거나 뭐 친구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아는 형하고 잠시 살았었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갈 때 문을 안 닫고 보통 볼일을 보고 변기에 앉으면은 TV가 딱 보여요. 정말요? 네. TV가 딱 보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을 안 닫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의 업무를 같이 경험해야 되는 좀 그렇죠.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때는 가능했던 문화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들어간 상태였고 제가 전이 TV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문 3분의 2 딱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3분의 2 정도 닫아달라. 완전히 닫는 건 불편할 테니 나름대로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저한테 문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따라왔고 그러니까 그게 문을 열지 마라고 저한테 말을 안 했고 문 3분의 2로 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나 싶었지만 또 형이 집 주인이고 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납득이 돼서 그때부터 그런 룰이 생겨왔는데 이분도 이런 식으로 좀 나름의 조정된 룰을 계속 예를 들어 처음에 닫아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라고 했다가 안 되면은 계속 중간치를 찾아가는 게 먹지 마보다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나도 남의 집에서 이런 존재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나의 공간에서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그래? 라고 하면 기분이 더 나쁜 거예요. 약간 저 그런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난 되게 지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그래? 라고 하면 상황은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혼자 쓴 시간이 약간 아까운 거야. 바로 얘기할 걸. 소시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말하면 그래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냥 막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그걸 그렇게 막 말하기 시작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상대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내가 어떨 때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자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은 조심스럽게라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권해주셨고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다이어트 한 지 일주일이 되셨대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얼굴 좋아졌다고 한마디씩 하는데 요새 잠을 못 자서 부은 거라고 말하려다가 말았어요.
야식은커녕 일주일째 저녁은 굶고 있는데 얼굴 좋아진 걸 칭찬이랍시고 굳이 왜 말해주는 걸까요? 대놓고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술 안 먹어 말하는 친구들이 좀 신기하고 부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게 왜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런 상태를 계속 인사삼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구분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이어트가 그분이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개인의 정보일 뿐이고 역시나 그분도 듣고 싶거나 다루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있냐 이 말에 좀 상처를 받거든요. 굉장히 신경 쓰고 거울 보고 되게 윙크도 하고 나온 날인데 네. 저 이렇게 만나뵙는 분들이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냐 걱정 이렇게 안 좋아. 네, 네. 특히나 업무할 때 항상 만나던 그 관계사분은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요즘 일이 왜 그렇게 많냐. 너무 안 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통? 많습니다. 라고. 많다고? 예, 일이 많다고 하고. 보통은 저도 그 상황에서는 말씀을 잘 못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제가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가까운 관계에서 만약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일단 조금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얼굴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아 그런가요?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분들은 왜 좋아 보이면 안 되냐 그때 이제 좋아 보인다에 대한 제가 생각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좋아 보인다는 것은 어쨌든 제가 오늘 상태가 이렇게 보인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좀 속상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려드리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셔라 라는 네.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무례하게 하거나 거슬리게 해도 그냥 나의 스타일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을 고수해서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얼굴 좋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얘기하다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얘기하면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걸 누가 불편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 소시민들 대부분 겪으시는 게 그때 입을 딱 바로 나이스하게 못 대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걸 나중에 다시 굳이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조금 매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찌질하게 표현을 해서 이상하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상황에 되게 크게 불편감을 줬거나 저에게 상처가 됐으면 나중에라도 따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하거나 특히 업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은 메일이나 뭐 정말 아까 말씀하신 손편지를 뭐 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상황을 좀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소하셔도 된다고. 그게 일관성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관성이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니까 처음 몇 번 만난 사람들하고는 조금 뭐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게 몇 번 지속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받아들여지면 그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뭐 전혀 무색할 만큼 페이지 몇 개 뭐 보지도 않았어요. 준비해보신 페이지는. 네. 줄줄줄 계속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소심한 것 때문에 걱정하셨거나 아니면 난 좀 소심해서 대범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신경 쓰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만 콕 찍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소심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왕고래의 이야기. 사실은 책을 사세요. 뭐 이런 건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제가 소시민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 한번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그날 제가 봤을 땐 그분이 아무튼 정상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일관적으로 대충 불친절하게 미용을 해주셨고 파마약이 중화제가 얼굴을 다 덮었거든요.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업무할 때도 제가 한번 저희 부장님한테 엄청 호되게 혼이 났는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고 관리자 입장이 된 뒤에 봐도 그건 제가 혼날 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서 간의 이슈였고 업무 체계의 이슈였고 제가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됐던 건데 제가 그때 그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 소심한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혼나면 야, 이거는 거의 이거는 공개 처형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트라우마 심하게는 농담 삼아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역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타이밍을 소시민들이 그 어떤 즉각적인 타이밍의 말을 잘 유창하게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혼자 그거를 그냥 마음으로 곱씹거나 혼자 그거를 계속 다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그 미용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그랬을까 이 정도까지도 심하게는 갈 때가 물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썼던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은 해라. 하고 싶은 말은 한다. 이 얘기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시점에 그냥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용실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미용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왔듯이 저는 정리해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고 실제 대화할 때도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말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고 막 그렇다고 막 사장 나와 뭐 이렇게는 못했지만 이런 일을 겪었고 내가 굉장히 그게 불편했고 많이 불쾌했다. 나는 거기 다시 안 갈 거고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장님도 또 회의실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다고 모셔서 솔직히 얘기를 다 했어요. 이렇게 면전에 제가 이런 불편함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다. 나는 그게 되게 어려운 성격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너무 많이 놀랐고 당황을 했고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존중해 줄 수가 있으시면 제가 앞으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돈된 톤이 아니었겠죠. 지금의 땀을 2배로 더 흘리면서 그리고 제가 신입 가까울 때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일의 반복이 제가 굉장히 잘 발현되는데 엄청 효과적이었어요.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시민분들이 좀 참고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럿이 계속 오프라인으로 협업을 하기보다는 점점 이 개인의 공간에서 그 자기 가치를 발현하는 시대로 저는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고 정보의 가치도 실물 가치와 실제로 만져지는 가치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어떤 그 상징적인 가치가 깊이 연계되고 그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서 꼭 직접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말을 안 하는 다른 통로로 내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더 이상 예외적인 방법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하고 싶은 말을 하셔도 된다. 해라 하는 것이고 이게 절대 막 나를 깨트리고 그걸 벽을 넘어서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방식 그대로 편안한 시점에 익숙한 방식으로 좀 더 표현하고 꺼내도 괜찮다. 그게 좀 더 못나도 괜찮다. 그냥 소심한 방식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가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를 해갔는데 그 준비한 걸 다 못 읽어가지고 메일로 이거는 제가 자 의견을 정리해서 메일 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그렇죠. 네. 이 소심해서 좋다라는 책은 자기계발서나 뭐 에세이가 아니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심리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고민하시고 한 내용을 잘 녹여서 만든 책이어서 그냥 가볍게 그냥 읽으시는 책 그 이상으로
기대하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내가 소심한데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네. 아니면 이거 좀 혼란스러운데 뭐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사서 선물해 주고 싶은 분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소심인이라서 뿐만 아니라 대범인 소시민을 망라해서 수동 공격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도 많이 하는데 아니 왜 저러지? 라고 이쪽에서는 너무 깝깝해하고 이쪽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깝깝해하면서 뭐 때문에 뭐가 안 맞는 거지? 저 사람은 수동 공격성이 있는 거구나. 수동 공격성이 발현되고 수동 공격성이 뭐야? 또 이쪽에서 막 이러고 있고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소심인이라고 스스로 판단되시는 분들이 내가 이게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발현되는 게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의 벽을 뛰어넘지 않은 채로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 말도 없고 말이야. 그렇죠. 내가 좀 지도 편달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분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훨씬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일을 작성 중이다. 전송만 안 한 걸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분들을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책이니까 한 번씩 관심 가지고 사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조곤조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왕고래의 이름으로 내십니까 또 책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책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메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심해서 좋다 저자이신 왕고래 저자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왕고래 모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